여자 주제 그것도 과분하다. 큰오빠의 비웃음이 온 동네를 가득 채웁니다. 정심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꼭 쥐고 있습니다. 낡은 폐가 한 채. 그것이 3년간 잠 못 이루며 병수발을 들었던 정심에게 돌아온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몇 년 후 정심이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줄은 말이죠. 이야기는 그날 병상에 누운 아버지 김봉수에게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 김봉수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기와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김봉수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아들들만 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장사 수완이 있다며 둘째 아들 정영은 글 공부를 잘한다며 늘 자랑이었죠. 하지만 막내딸 정심은 그저 시집보낼 물건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봉수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발,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하는 몸이었죠.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양 최고의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큰아들 정수가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원을 모셔온 후에는 장사가 바쁘다며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영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책을 읽어야 한다며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저도 바쁩니다. 아버님께서는 의원이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을 해야 집안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나? 두 아들은 서로 변명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도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막내딸 정심이 조용히 병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심은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새벽이면 일어나 약을 다렸습니다. 쓴 약재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심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 꿀을 타서 조금씩 먹였고 밥을 먹지 못하면 죽을 쑤어 떠먹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심은 촛불을 켜고 아버지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을 갈아주고 추워하시면 이불을 덮어드렸죠. 아버지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 정심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죠. 친구들이 언제까지 병수발만 들 것이냐며 나들이를 가자고 해도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데 어찌 밖에 나가겠어요. 김봉수는 병상에 누워 정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을 다리느라 손이 퉁퉁 부은 모습, 죽을 쑤느라 연기에 눈물 흘리는 모습, 밤새 자신의 손을 잡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들이라고 귀히 여기고 딸이라고 천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헛살았구나. 진짜 자식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핀 마당에 떨어지던 그날, 김봉수가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심은 아버지의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심아, 김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비가 너에게 주는 것 안에 진심을 담았단다. 내가 알아볼 것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심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심의 손을 꼭 쥐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날 밤 김봉수는 정심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정심도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잠들었죠. 며칠 후 김봉수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원이 다시 고개를 저었고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부랴부랴 병상으로 달려왔죠.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김봉수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심의 손만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날 밤 김봉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김봉수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사랑채에 모여 앉았죠. 훈장을 지낸 김씨 어른이 김봉수가 남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정수에게는 김씨 어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종로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그 주변 논밭 30마지기를 물려주노라. 아, 감사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종로의 기와집이라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곳이었죠. 논밭 30마지기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벌써부터 그 집에서 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영에게는 김씨 어른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가게 한 채와 장사 미처는 500냥을 물려주노라.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영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가게는 장사하기에 최고의 자리였고 은 500냥이면 큰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죠. 정영은 벌써 무슨 장사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 3년간 병수발을 든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남기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김씨 어른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막내딸 정심에게는 김씨 어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죠. 북촌 산골에 있는 폐가 한 채를 물려주노라. 뭐라고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가라니? 방 안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정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북촌 산골의 그 폐가 말인가. 하하, 20년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아 거의 무너진 그 집을 여자 주제에 그것도 과분하다. 정수의 말에 정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아니냐. 폐가라도 받은 게 어디야. 두 오빠의 비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심은 유언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것뿐이신가요? 어머니 박씨 부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팔자가 그런 것이다. 여자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어머니. 정심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들들이 좋은 재산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정심아, 속상하겠지만 이해해라. 김씨 어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3년간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었는데 이것이 대가란 말인가? 하지만 정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정심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비가 너에게 주는 것 안에 진심을 담았단다. 내가 알아볼 것이다. 진심이라. 아버지께서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정심은 유언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북촌 산골의 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곳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와 정영은 각자 받은 재산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수는 종로 기와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고 정영은 장사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아무도 정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심아, 너는 언제 그 폐가로 갈 것이냐? 어느 날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곧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래, 빨리 가거라. 아들들이 이사 준비하느라 집안이 어수선하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붓과 벼루를 챙겼습니다. 누나, 정말 가는 거야? 정영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간다. 폐가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귀신이라도 나올 텐데. 정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야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텐데. 불쌍하긴. 두 오빠는 끝까지 정심을 조롱했습니다. 정심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정심은 짐을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도 없이 그냥 돌아서 버렸죠. 정심은 눈물을 삼키며 길을 걸었습니다. 북촌 산골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심은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산길이 시작되었죠. 가파른 길을 올라가며 정심은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곳이야. 가봐야 해. 정심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뇌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정심은 드디어 북촌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산골 마을은 한적했습니다. 집이 몇 채 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정심은 마을 사람에게 폐가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폐가요? 아,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집 말씀이십니까? 나이 든 할머니가 정심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고운 한복에 깨끗한 얼굴, 한양 양반집 아가씨임이 분명했죠. 네, 거기가 어디에 있나요? 저 길로 쭉 올라가면 나옵니다. 하지만 아가씨, 거기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투가 냉랭했습니다. 정심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고맙다고 인사하고 길을 나섰죠.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양 양반집에서 놀러 왔다가 금방 떠나겠지.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드디어 낡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집이란 말인가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더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우물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곳을? 정심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안채 방 한 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혼자 마당에 잡초를 뽑고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며 정심을 힐끗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저런 고운 손으로 여기서 뭘 한다고. 한 달도 못 버티고 한양으로 돌아갈게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정심은 방 안에 앉아 비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정심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죠. 아까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집 지붕이 무너졌어요. 정심은 할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죠.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지붕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가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정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기와를 치우고 나무 판자를 구해 지붕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똥이 트자 지붕은 겨우 막혔습니다. 정심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정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 밤새 무슨 일을? 할머니가 정심의 흙투성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댁 지붕을 임시로 막았어요. 비가 그치면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아가씨가 밤새 그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 양반집 아가씨가 밤새 할머니 집 지붕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정심을 찾아왔죠. 아가씨, 제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해요. 의원은 너무 멀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심은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정심은 아버지 병수발을 들며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고 열을 내리는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켰죠. 이틀 후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정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없었으면 우리 아이가. 괜찮아요. 다행히 열이 내렸네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둘씩 정심을 찾아와 인사를 했죠. 아가씨, 저희가 처음에 무례했습니다. 저 아가씨, 진심이 있구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마을 남자들이 찾아와 폐가를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청소를 도왔고 아이들은 마당에 풀을 뽑았죠. 한 달이 지나자 폐가는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심은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가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먹어요. 우리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처음엔 한양 아가씨가 여기서 뭘 한다 싶었는데 아가씨는 다르구먼. 할머니의 말에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심은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을 더 살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죠.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심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마당으로 나와 촛불을 더 밝힌 후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작은 괴짝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문서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죠. 정심은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글씨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 문서. 문서에는 이 폐가 주변의 땅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앞산, 뒷산, 그리고 계곡 너머까지 모두 할아버지의 소유였다는 내용이었죠. 정심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할아버지 것이었다니.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약수터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뒷산 바위 아래에 맑은 약수가 솟아난다. 이 물은 병을 낫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 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수터라니, 이곳에 그런 것이 있었다니. 정심은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약수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한양으로 이사 간 후에는 이곳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정심은 작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정심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 100냥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괴짝 밑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죠.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심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정한 보물을 찾은 것이다.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준 것은 쉽게 얻은 것이고 너에게 준 것은 내 손으로 일궈내야 하는 것이다. 내 효심을 나는 잊지 못한다. 3년간 내가 나를 돌봐준 그 마음을 한밤중에 내가 흘린 눈물을 약을 다리느라 손이 부은 내 모습을 나는 다 보았다. 정수와 정영은 내가 건강할 때만 나를 찾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었지. 진짜 자식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깨달았단다. 이 패가는 것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할아버지와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이 숨어 있다. 땅 문서와 약수터 그리고 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내가 이것을 일궈낼 힘이란다. 형들은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니까. 하지만 너는 내 손으로 일궈낸 것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다. 아비를 믿어준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비 김봉수. 정심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나 깊었다니.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정심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진짜 보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마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뒷산에 약수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약수터, 그거 말이냐. 예전에 있었지. 큰 바위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풀에 묻혀서 찾기 힘들 게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느냐? 내가 안내해주마. 할아버지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큰 바위를 발견했죠. 그 아래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정심은 풀을 헤치며 땅을 살폈습니다. 여기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바위 아래에서 맑은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며 다가왔죠. 오, 정말 약수터가 있었구나. 20년 만에 다시 보는구먼. 정심은 그 물을 손으로 떠 마셔봤습니다. 시원하고 달았죠. 정말 좋은 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수터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을 게야. 정심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이제 일궈낼 차례였습니다. 땅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은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심이 할 일은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정심은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손으로 일궈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이 폐가를 살려내고 약수터를 개방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심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심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모았죠. 사랑채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정심이 말을 꺼냈습니다. 뒷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를 다시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약수터를 살려낸다고? 마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도 보셨잖아요. 좋은 물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러 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옛날에는 이 약수터가 유명했지.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도 좋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정심은 감사했죠. 그날부터 약수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돌을 날라 약수터 주변을 정비했고 여자들은 주변 풀을 뽑았습니다. 일주일 후
약수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물웅덩이를 만들어 물이 고이게 했고 그 주변에 돌을 깔아 사람들이 물을 뜨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물이 정말 맑네요. 마을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심도 뿌듯했죠.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정심은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작거리에 방을 붙였죠. 북촌 산골에 신령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물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한양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약수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약수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약수터가 있다는 곳이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심은 노인을 약수터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죠. 오, 이 물이 정말 좋구먼. 달고 시원해. 노인은 며칠간 머물며 약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더니 하루에 10명씩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수를 마시고 감탄했죠. 이 물을 마시니 속이 편안해지는구먼. 피로가 싹 가시네요. 정말 신령한 물입니다. 정심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바가지를 준비했고 쉴 수 있도록 평상을 놓았죠.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아가씨, 이 음식도 참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심은 할아버지가 남긴 은을 조금씩 써서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떡을 쪄서 대접하고 차를 끓여 주었죠. 사람들은 정심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약수터는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러 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폐가를 주막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죠. 마을분들, 제가 이 집을 주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마을도 살아날 게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채를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부엌을 넓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안채는 정심의 거처로 남겨두었죠. 정심은 은을 조금 더 써서 가구를 들였습니다. 밥상과 의자, 이불과 베개를 샀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과 수저도 마련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폐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주막이 되었죠. 사람들은 약수를 마시러 왔다가 주막에서 쉬어갔습니다. 정심이 만든 음식을 먹고 감탄했죠. 이 집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주인 아가씨가 참 친절하시네요.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손님들은 돈을 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받지 않았지만 점점 손님이 많아지니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시작했죠. 약수는 공짜로 마시게 했지만 음식과 숙박은 적정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심의 주막은 북촌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촌 약수터 주막이라고 불렀죠.
정심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잘 읽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 마을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을 팔 수 있었죠. 마을 아낙네들은 정심의 주막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정심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심에게 감사했습니다. 정심도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했죠. 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심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정심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내 손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종로의 기와집으로 이사한 후 호화롭게 살기 시작했죠. 좋은 가구를 들이고 비싼 옷을 사입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종로에 집이 있는 사람이야. 정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기와집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었고 논밭을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에 소작인들에게 맡겼는데 소작인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죠. 올해 농사는 흉년이라 소출이 적습니다. 소작인들이 핑계를 댔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모르니 소작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1년이 지나자 정수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았지만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정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죠. 걱정 마. 다음 달에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이 점점 쌓여갔죠. 2년이 지나자 정수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안 그러면 집을 빼앗겠소.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논밭을 팔아야 했죠. 하지만 그것도 빚을 갚기에 부족했습니다. 형님,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둘째 정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도 사정이 좋지 않았죠. 정영은 남대문 시장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은 500냥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비단을 사갔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장사 수완이 있어. 곧 큰 돈을 벌 거야. 정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영이 장사를 너무 몰랐다는 것이었죠. 비싼 비단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 비단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싼 비단을 원했거든요. 이 비단은 너무 비싸요. 다른 가게에 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정영은 당황했죠. 결국 비단을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를 본 것이죠. 1년이 지나자 정영의 가게는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도 많았죠. 정영은 다른 장사를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정영은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영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은 500냥은 다 날렸고 빚만 남았죠. 한편 어머니 박씨 부인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수와 정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심을 내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죠. 박씨 부인은 가끔 정심이 생각났습니다. 폐가에서 혼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느 날 한양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북촌 약수터 주막이 대단하다던데 거기 주인이 젊은 아가씨래.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대. 약수도 신령하다던데 박씨 부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북촌이라니 혹시 정심이가 있는 곳이 아닐까? 북촌 약수터가 어디에 있나요? 북촌 산골이요. 한참 올라가야 해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정심이가 간 곳이었죠. 설마 그 주막 주인이 정심이일까?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정수와 정영을 불렀습니다. 너희 혹시 정심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 정심이요? 모릅니다. 폐가에서 살겠죠. 정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북촌의 약수터 주막이 유명하다던데 혹시 그곳이 정심이가 있는 곳 아니냐? 설마요, 어머니. 정심이가 무슨 주막을 운영하겠어요. 정영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궁금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 어머니, 그런 먼 곳까지 가시게요. 그래, 정심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구나. 박씨 부인은 며칠 후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정심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걸었죠. 한참을 올라가자 깨끗한 한옥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약수터 주막인가? 박씨 부인은 다가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죠. 그때 안채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씨 부인은 그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정심과는 달랐죠. 얼굴은 밝았고 옷은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심아.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3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정심아, 박씨 부인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정심이 믿기지 않았죠. 폐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번듯한 주막을 운영하고 있다니. 어머니, 안으로 드세요. 정심은 어머니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죠. 박씨 부인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좋았고 이불도 깨끗했습니다. 정심아, 이게 다 내가 한 것이냐?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을 일궈냈습니다. 정심은 차를 끓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를 마시며 정심을 바라봤죠. 정심은 할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와 약수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 이야기도 했죠. 박씨 부인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깊은 뜻을. 네,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거였습니다.
정심의 말에 박씨 부인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딸을 천하게 여기고 아들들만 귀하게 여긴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정심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구나.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정심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며칠 후 박씨 부인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수와 정영을 불렀죠. 너희 정심이를 찾아가 봐라. 정심이요. 왜요? 가보면 안다. 정심이가 성공했다. 무슨 소리세요? 정심이가 폐가에서 뭘 성공한다고.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단호했죠. 가보란 말이다. 너희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게 될 것이다. 정수와 정영은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둘은 투덜거렸죠. 정심이가 뭘 했다고. 폐가에서 혼자 살겠지, 뭐. 하지만 약수터 주막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깨끗한 한옥과 사람들로 붐비는 마당을 보고 믿을 수 없었죠. 이게 뭐야?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심이 나왔습니다. 오빠들. 정심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다가갔죠. 어떻게 여기까지? 어서 안으로 드세요. 정심은 두 오빠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정수와 정영은 멍하니 따라갔죠. 방에 앉자 정심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오빠들. 정수와 정영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정심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정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정영도 고개를 숙였죠. 정심은 알았습니다. 두 오빠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빠들 힘드시죠? 정심의 말에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심아, 우리가 잘못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논밭도 다 팔았고 기와집도 곧 빼앗길 것 같습니다. 정영이 대신 말했습니다. 저도 장사에 실패해서 가게를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두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은 그들을 바라봤죠. 3년 전 자신을 비웃던 오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심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죠. 오빠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심이 말했습니다. 두 오빠의 얼굴이 밝아졌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여기서 저와 함께 일하세요. 이 주막을 함께 운영합시다. 정심의 말에 정수와 정영은 놀랐습니다. 함께 일한다고? 네, 오빠들도 제대로 배우셔야 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걸 이제 아셨죠?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읽어내는 법을 배우세요.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와 정영은 서로를 바라봤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정심아. 우리가 할게.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정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수와 정영은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형님, 우리 여기서 돈 좀 모으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서 장사하는 거 어때요? 어느 날 밤 정영이 정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일시적으로만 있자. 정심이 돈도 좀 있을 테니. 두 오빠는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정심에게 온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심이 안채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정수와 정영은 몰래 정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돈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죠. 조용히 하자. 정심이 깨면 안 돼. 정수가 속삭이며 돈괴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촛불을 켜자 두 오빠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죠. 정심아, 이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리려고. 두 오빠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얼굴은 차가웠죠. 오빠들, 저를 또 속이시는 거예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셨구나. 그저 제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어요. 정심아, 미안하다. 우리가 그만하세요. 정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수와 정영은 움찔했죠. 진심이 아니면 떠나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정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정수와 정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정수 날이 계십니까?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과 두 오빠는 밖으로 나갔죠. 마당에는 서너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정수 날이 빚을 갚으시오. 300냥을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주막을 압류하겠소. 빚쟁이 두목이 큰 소리 쳤습니다. 뭐라고? 이 주막은 내 동생 것인데. 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가 여기 산다고 들었소. 그럼 나리의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어서 갚으시오. 빚쟁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오빠들의 빚이 이렇게 많았다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정심이 나섰습니다. 300냥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정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수와 정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심아, 내가 왜... 조용히 하세요, 오빠. 정심은 안채로 들어가 은을 꺼내왔습니다. 300냥을 빚쟁이에게 건넸죠.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세요. 빚쟁이들은 은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정심과 두 오빠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심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영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생각했구나. 우리는 또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심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야 깨달았어.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쉽게 얻은 것을 주시고 너에게는 일궈내야 하는 것을 주셨는지. 정영도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걸 만들어냈지. 너야말로 진짜 자식이야. 두 오빠는 정심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정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일어나세요. 정심이 두 오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로 일하세요. 제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 오빠들은 일해서 저에게 갚으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알겠다, 정심아. 이번엔 진짜야. 우리 열심히 일할게. 저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오빠는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마당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잘못,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북촌 약수터 주막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수를 마시러 왔다가 주막의 따뜻한 분위기에 반해 다시 찾아왔죠. 정수와 정영은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손님 접대를 맡았고 정영은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손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정수가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음식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정영이 음식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만족스러워했죠. 이 집은 정말 훌륭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네요.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정수와 정영은 뿌듯했습니다. 일한다는 것의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죠. 어느 봄날 어머니 박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들고 왔죠. 정심아,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살고 싶구나. 어머니? 한양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너희들이 있는 이곳이 좋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은 어머니를 안았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이곳이 어머니 집이에요. 고맙다, 정심아. 그날부터 박씨 부인도 주막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무거운 일은 못했지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바느질을 했죠. 손님들은 박씨 부인을 주막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심, 정수, 정영, 그리고 박씨 부인이었죠.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게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들. 이제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요.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딸이라고 천하게 여기고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진짜 자식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정심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와 정영도 어머니와 정심의 손을 잡았죠.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죠.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정한 보물을 찾은 것이다. 형들에게 준 것은 쉽게 얻은 것이고 너에게 준 것은 내 손으로 일궈내야 하는 것이다. 내 효심을 나는 잊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다. 아비를 믿어준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심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저 해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과 어머니도 이제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정심은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달빛 아래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손으로 일궈낸 것은 오래 간다는 것을, 그리고 효심과 믿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심은 폐가를 물려받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유산을 찾아냈습니다. 땅 문서와 약수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정심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궈낸 그 노력이 오늘의 주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들은 쉽게 얻은 재산을 지키지 못했지만 정심과 함께 일하며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돈을 번다는 것의 어려움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어머니는 평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딸의 모습을 보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효도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촌 약수터 주막은 오늘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손님들은 약수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막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주막은 참 특별해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주인 아가씨가 효녀래요. 아버지 병수발을 3년이나 들었대요. 그래서 저 주막이 복을 받은 거래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북촌 약수터 주막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마당에서는 오늘도 한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 정심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했다, 정심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정심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북촌 산골에 배가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주막이 되었고 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의 의미였습니다.